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현근택 신장식 김태현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차 공격을 하시네. 자꾸 이렇게 분량 확보하시네. 아유 어떻게 알았어요? 시간차. 오디오가 물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일 확진자가 뭐 600명까지 지금 나왔는데 방송가도 지금 이제 그 가수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모 방송사는 뭐 영상 편집하시는 보도 영상 편집하시는 담당자가 무슨 확진도 나오고 MBC도 지금 음악 방송에 또 확진했던 아이돌 가수가 한번 주말에 왔다가 정말 지금 아주 극도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신 변호사님 이번 주 검사 받으셨어요? 네네. 지난 일요일 날 검사 받았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로 접촉이 있으셔가지고? 그 수요일 날 방송을 했는데 그때 그 스튜디오에 있던 FD가 일요일 날 확진을 받았어요.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확정된 그 앞에 이틀 안에 동선이 겹치느냐 네. 이렇게 해야 이제 검진 대상자가 되는 건데 일단은 근데 좀 선제적으로 저는 수요일 날이긴 하지만 증상 발현은 목요일부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날 일요일 날 오후에 그 검사를 받았는데 다음 날 일요일 오후 한 3시 4시경에 검사 받았는데 다음 날 아침 9시에 검사 결과 바로 문자로 통보해 주더라고요. 음성. 예, 음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왔고. 여기 같이 계시는 거겠죠. 예. 안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진짜 예. 형님 큰일 날 뻔한 게 큰 따님이 어제 수능 예. 봤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와 양성이면 그냥 완전 그렇지. 진짜 큰일 다들 날 뻔한 정말 특히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방송 일자로는 이제 엊그저께 예. 수능 본 그리고 오늘 이제 토요일에 또 논술고사 본 네. 학교들 많더라고요. 일요일 날도 그렇고 예. 실기 논술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좀 계속 좀 건강 관리 잘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 검사 받으면서 한 가지 네. 이 정도 되니까 일요일이라서요. 일요일 날 그 운영되지 않는 보건소들이 꽤 많아요. 그다음에 오전까지 1시 정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 보건소들이 있고 일반 병원도 일요일 날은 운영되지 않는 선별 진료소들이 있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바쁘시다는 거 알겠지만 적어도 요 기간 중에는 조금 요일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 갖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예. 참 이게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의료진의 어렵지만, 피로도는 지금 뭐 거의 뭐 리미트까지 한계까지 지금 뭐 다다랐다는 얘기들도 자꾸 들려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제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또 특별 방역 기간 얘기를 했고 서울시는 이제 이미 날짜가 바뀌었겠네요. 예, 오늘부터 이제 밤 9시 이후에는 서울시를 멈춥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모임을 좀 자제하시고요. 저희는 또 연말연시 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정치인싸 그리고 라디오 또 토요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우리 이벤트 있었잖아요. 네, 그 저희가 MBC 다이어리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좀 댓글을 소개해드리면서 당첨자 발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나는 자연인인데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네. 예, 정치인싸 구독자입니다. 보다 보니 패널들 특징이 있어서 이벤트 응모처 정리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말버릇이 좀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사실은 점점점 어찌 보면 이게 말버릇인가 봐요. 사실은 이래서 이제 특히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하실 때 네. 그런 리액션 좀 많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딴 데서도.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는 예. 근택이 형 그리고 솔직히 이걸 많이 솔직히가 그 솔직히가 아니고 솔직히 약간 요 솔직히. 그렇죠. 억양 있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근데 뭐뭐 했을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지적받는 게 뭐뭐 하면은이에요. 하면은 이렇게 하면이란 말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 그리고 신장식 데스매치 지난주에 그게 강력하셨나 보다. 강력했나 봐요. 근데 다들 그리고- 요즘 이번 주에 그렇게 보시던데 데스매치라고. 데스매치. 예. 허위루 예. 시간 관계상 벌써 시간이 오늘도 시간이 항상 시간이 들어가는 거라 시간. 정말 제가 쉽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 아주 센스 있게 짚어주신 나는 자연인인데 님 축하드리고 현 변호사님도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미리 센 것 같은데. 아이디니까, 예, 이 길귤님은 아마 우리 고향 사람 같기도 하고요. 이 귤. 정치 아싸였는데 정치 인사 듣고 저도 인사됐어요. 요새
김근택 제 이름을 성을 달았습니다. 김근택 변호사 성대묘사도 연습 중입니다. 김근식과 현근택의 결합을. 아 그러니까. 아니 왜 하면 연결을 해도 왜 그 사람 그거 지금 늘 재미있는 방송 재밌습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셨고요. 성대모사를 어떻게 그러게요. 제 약간 그 코 맹맹이 소리가 약간 있어요. 우리 그 MBC 장영수 기자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얘기. 장인수 기자. 예, 약간 코 맹맹이 소리가 근데 비음이 섞여 있는 목소리예요. 예, 근데 비음이 적절하게 들어간 소리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 변호사님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주얼리 마음님이신데요. 늘 방송 알람하여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방송하러. 패널분들이 너무 분위기 좋게 토론하셔서 어느 쪽에도 불편감 없이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이 불안한 시국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MBC 다이어리 선물하게 해주세요. 꼭. 예,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또 따님이 이번에 수능본이 학부모로서 공감이 좀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들들은 어느 다이어리든 갖다 주면 좋아하지만 딸들은 본인의 취향이 분명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빠가 갖다 주는 다이어리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김태현 변호사님 거는 일부러 빼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거 이준석 최고랑 같이 봐야 돼.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야 이거. 자 참우연님, 김태현 변호사가 차기 대선 만들기 협회장입니다. 아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원합니다. 하트 다이어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예. 주만 잡으면 된다. 그렇죠. 네. 예. 우리에겐 포기는 없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시현님 선정되셨는데요. 가끔 뭐랄까 허이로 앵커님이 너무 극한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닥토닥 힘내세요 아나운서님. 예, 오고 가는 논쟁 속에서 더 발전 있는 우리나라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또 5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원래 5분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댓글이요. 와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5분을 더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으로 MBC 다이어리 받으실 총 10분의 아이디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이야기로 거의 1시간을 꽉 채웠는데 이제 지난주를 기준으로 11월 말, 12월 초면은 뭔가가 좀 나올 거다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라. 이런 얘기가 또 있었는데 이 영향 때문일지 아니면은 참 징계위 구성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게 검사가 2명이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런데 윤준석 전 최고가 또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셨다고 하고요. 누가 들어가겠냐. 제가 그 현근택 변호사와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들어갈 검사를 찾을 수가 없다. 네. 나라면 제가 저기 죽으러 들어가는 건데 누가 들어가겠냐. 뭐 이런 그래서 건가요? 제가 그 2일이고 4일이고 안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네. 예, 제가 맞았습니다. 아하. 아니 저렇게 또 해석을 아니 일단 현 변호사님 이거 왜 네. 지금 이렇게 왜 그러냐면 미뤄지는 이게 거예요? 연기된 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4일 했을 때 네. 우리가 송달 받고 뭐 5일 이상 주게 돼 있는데 받고서 안 네. 됐다 이렇게 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법에 보면은 뭐죠 징계법에 검사 징계법에 보면은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송달 1회 기일 전에 5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연기했을 때도 5일 줘야 되느냐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요번에 낮살이 4일에서 이제 통지서는 사실 24일 날 갔어요. 네네. 그럼 되는데 연기한 후에 이제 다시 연기한 것도 5일 이상 기간을 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하죠. 어쨌든 뭐냐면 지금 뭐 시간도 좀 부족하다 이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증인 신청도 하고 이제 거의 재판처럼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음. 소송 뭐 기록도 보고 이래서 보통 징계일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실주의도 할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이제 재판처럼 가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근데 법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언론에서 보도에 의하면 그 검사 2명이 그래도 검찰총장 징계해야 되는데 뭐 검사장급 이상해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 검사장들 대부분 반대 성명했거든요. 네네네. 그럼 사실은 검사장에서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음. 근데 법에는 그냥 우리 검사로 돼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실은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2종류밖에 없어요. 맞아요. 검찰총장하고 검사하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검사장이가 부장검사하고 뭐 차장검사하고 이건 어쨌든 그 직급 정도지 법상의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굳이 그거를 검사장 이상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11일에는 그럼 열릴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열리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자꾸 이제 차관도 빠져라. 네. 그다음 누구는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관도 빠지는데 장관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차관도 빠져버리면 사실 나머지 이제 외부 인사랑 이제 검사들로만 물론 이제 예비위원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열리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전 차관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면서 바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위원장은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예. 저는 이거가 굉장한 모순이라 생각하는 것이 애초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공정성에 시비가 될 만한 사안이 있다고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피나 배척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하자는 거냐? 위원장은 할 수 없는데 위원을 할 수 있는 도대체 그런 상황은 무엇이냐? 예. 보통은 기피냐 배척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척되면서 당연히 이제 위원장도 못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예. 니들이 하도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위원장은 안 할게. 하지만 위원은 해가지고 한 표는 던질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모순을 만들었고 저는 이게요. 그 4일날 징계위가 만약에 윤석열 총장 측의 절차적인 어떤 지적에 따른 요청에 대해 가지고 반응한 것이라면은 예. 차관을 왜 24시간도 안 되기 전에 급하게 임명했느냐? 음. 만약에 10일로 늦출 것이라는 생각을 일찍 했더라면은 그래 열흘까지 10일까지니까 뭐 차관도 좀 인사검증하는데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자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땐 4일날 강행하려고 했었는데 네. 안 된 겁니다 구성이. 음. 그게 아니면은 차관을 임명할 필요가 없었고 그 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새로 만들어진 인사원칙 중에 하나인 부동산 두 채 보유. 네. 강남 두 채예요 이분은. 음. 근데 이분 급하게 끌어들이면서 한 채 팔려고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저는 굉장히 급하게 4일날 진행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찾지 못해가지고 실패하고 10일로 연기하면서 안 한푼 척하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말 들어주는 것처럼 한다. 언제부터 말 들었다고 윤석열 총장 쪽 말을 들어준 척합니까? 네. 그건 다 자기 자신의 추측이니까. 근데 적어도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라고 해야 되나? 유일하게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 얘기를. KBS. 임기제 고위공직자 중에서 이 해임된 것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게 정현주 사장이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특히 청와대에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나중에 해임이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임 무효가 됐는데 내용상 그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징계 해임 사유가 될 만한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있다. 이게 해임까지 이르는 내용상의 문제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KBS 이사회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해임을 한 거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지는 않다. 네. 다만 이 해임이 무효가 된 거는 절차상 소명의 기회, 일시 등등등 해서 행정사건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네네네. 거기가 안 되면 나아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 무효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케이스인 정현주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니 예. 절차상 하자가 요만큼이라고 있다가는 내용은 나아가 살펴보지도 않고 무효가 되겠다라는 스터디가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한번 그럼 물어보고 예. 싶은 게 지금 시점에 윤석열 총장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감찰 받으라고 이제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 지금 소위 말하는 판사 사찰이라고 지칭하는 부분 가장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로 갖고 감찰하는지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인정되면은 지금 뒤로 뭘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찰과 징계 요청은 서로 다른 과정이에요. 아니,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징계만 놓고 보면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 아니요. 저는 이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냐면 지금 아까 정현주 사장 예를 들었는데 거꾸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참 나쁜 사람 소리 들었던 노태강 국장. 예.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징계가 나중에 또 이제 부적절하다고 나온 게 뭐냐면은 감찰할 때부터 그때 무슨 뭐 바둑판을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 바둑판을 받은 걸로 해서 감찰해가지고 참 나쁜 사람 된 건데 그거에 대해 소명할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무효가 된 거거든요. 네, 김태현 변호사가 내 얘기가 맞는지 정리 좀 해줘봐. 이거 왜요? 맞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제일 중요하고 네, 절차가 제일 우리 중요해요. 행정소송할 때 행정 처분의 절차의 위법성, 내용의 위법성 다투는데 절차의 위법성으로 행정청이 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 내용을 하다 보면 좀 과하게 할 수 있고 네네. 경하게 할 수 있는데 절차는 규정에 나와 있는 거잖아. 어떤 공무원이 나와 있는 규정을 안 지게 다 지키죠. 청문 절차, 공청회 다 한다고. 네네. 거기서 만약에 절차로 위법하다고 해서 처분 지면은 공무원 진짜 그건 책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절차가 형식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 이번에는 사실은 그동안 절차 지킨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럼 의견이 좀 나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이 절차를 이제 아무래도 법률가 출신이고 네. 인권 변호사 이게 법적인 얘기 먼저 할게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최소한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다가 잘못해서 행정 소송 또 붙으면 지질 수 진짜 있다. 내용은 가보지도 내용은 못하고 가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절차가 그냥 빵꾸네. 윤 총장 승 이렇게 되니까 예. 인용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절차를 지키려고 한 건데 근데 형식상의 절차 예를 들면 뭐 5일 뭐 주고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록도 좀 복사해 가게 하고 뭐 이게 형식상의 절차는 지켜준 것 같은데 실질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저는 이준석 최고랑 조금 의견을 같이 하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형식과 실질의 싸움이거든. 예를 들면은 그 재판 감찰 말고 그다음에 그 평검사 둘이 갔을 때 뭐 네. 주고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방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야 이거 형식적인 소명에게 실질적인 소명에는 주지 않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형식과 실질 항상 부딪히는 건데 이번에도 윤 총장의 어떤 그 징계를 당하는 예. 피징계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형식상으로는 마지막에 와서 좀 보장하는 척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장이 됐는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 감찰 의혹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예. 이런 방구 형식적인 어떤 감찰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소명계를 전혀 주지 않았던 거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리고 그게 이제 감찰 사유로 법무부와 대거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과정들을 좀 봤을 때 저는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좀 흠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측면이에요. 자, 일단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네. 이건 법적인 얘기고 예. 정치적으로는 이게 축이 세 축이잖아요. 추 장관 측, 윤 총장 측, 대통령 측 이렇게 있습니다. 윤 총장 측 입장은 명확해요.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예. 추 장관 측도 뭐 그냥 강공이에요. 추 장관은 지금 보면. 근데 대통령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제가 해석이 잘 모르겠어요. 결과를 지켜봐라.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당연히 대통령 아니 뭐 저 검사 징계법에 보면 징계 오면 대통령 사인하는 거지. 집행만 하게 돼 집행하는 거 내가 무슨 하라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대변을 통해 나오는데 정말 대통령의 속내가 뭔지가 지금 해석이 안 돼.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추 장관 제가 입장 해줄게 명확하게. 해석은. 어. 왜냐하면 만났어요? 아니 뭐 직접 제가 소통한 건 아니지만 이심전심이야 이제.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이미 언론에도 났고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절차적인 중요성을 중시 여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4일로 잡았다가 10일로 연기된 거는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관이 없는 상태도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임명한 것 같고 절차대로 한다. 그리고 네. 저는 아마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단을 갖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나 아니면 지금 뭐 집권 여당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해임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반대 왜냐하면 결과도 징계위원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징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 해임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다. 저는 아마 이번에 얘기했던 건 절차적인 방향도 있지만 네. 그 결과 그것도 예단하지 말아라도록 중요하다. 제가 잡히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감봉 나오면 망해요. 자, 문재인 윤 정부. 총장 아니, 끝까지 그건 버틴다는 아니죠. 겁니다. 추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보면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5일 주는 절차 기본권도 청와대 입장 나오기 전까지 법무부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강행하겠다는 얘기였거든. 애초에 오늘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세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까 저 근태기 형이 얘기한 그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떤 주관이나 내 의사를 정치적인 의도를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법 절차대로 해임이 나오면 사인, 감봉이 나오면 사인, 그대로 사인한다. 네네. 뭐안 할 수가 다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만 법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법률가로서 정치인 대통령보다 법률가로서 나는 문제를 지적한 이런 법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거 하나. 두 네. 번째는 이게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시비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 윤 총장 절차에서 들어줄 거 다 들어줄게. 그리고 해임 너 칠 거야. 나중에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 이 강공책인지. 또는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벌고 일주일 동안 물밑에서 뭔가의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건지.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대통령 지지도 콘크리트 깨진 거 발표된 날이 딱 그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물밑에서 추 장관 사태부터 윤 총장 저 자진 사태까지 뭔가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거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좋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전 읽지 그 못해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일단은 그 범야권 측에서는 이제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시는 방금 그 지점이 약 40%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이게 30%, 39, 37, 뭐 네, 이렇게 나왔죠? 30%대가 나왔고, 이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준석 전 최고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건 여권에게 되게 불리하고 만약에 이제 징계가 제대로 안 돼 버렸을 경우에 해임이 안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징계 결과가 나와버리면 정말 이거는 아마 여권에 큰 타격일 거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지지율에서 지금 많은 낙폭 특히 이제 그간 주 지지층으로 알려졌던 20대, 30대 이런 좀 젊은 층에서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일단 민주당 지금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겠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임이 안 나오면은 뭐 타격이 있다. 이 얘기는 당연히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해임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징계위원들의 권한을 어찌 보면 침해하는 거예요. 징계위원들이 어쨌든 심사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면직 해임 나오실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 결정 어쨌든 중징계는 정직 이상이에요. 네네. 정직 그다음 면직 해임까지 있는데 네네. 뭐 중징계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반드시 해임이냐? 저는 정직 그거는- 이상은 나올 걸로 예상하신다.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 감봉이나 그다음에 뭐 경책. 전체이거든요. 네. 감봉이라는 게 월급 깎는 거니까 예전에 윤석열 그것도 총장이 사인이에요. 예전에도 그 국정원 사건 댓글 때도 한번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아마 정직 1개월인가 뭐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징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는 중하잖아요. 그때는 뭐였냐면 위에서 압박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국감장에서 폭로한 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크기 때문에 네. 예전에 뭐 사례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임을 정해놓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지율은 당연히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죠. 부동산도 안 좋고 이게 계속 오래 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 어떤 부분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갈등이 오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뭐 최동욱처럼 뒷조사 해가지고 그냥 찍어내서 그냥 나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법대로 하는 건데 그동안 어찌 보면 없던 일이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좀? 그렇죠. 아니 네. 이거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저는 뭐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감내할 수 징계위 그럼요. 지금 이제 정기국회 입법 과제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아마 하실 얘기 지지율 많을 것 금방- 같은데 제가 요거까지만 네. 짧게 하나만 더 듣고 제가 두 분께 좀 말씀 기회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김현미 장관이 좀 녹화 날로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됐었죠. 예, 이제 토요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김현미 장관 교체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층 지지층의 이탈에 가장 큰 악영향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아마 부동산 정책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워낙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물론 뭐 많은 성과를 냈고 경질은 아니다라고 청와대 측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약간은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이 쓰였다고 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뭐 빵 그 발언 이후에 더 안 좋잖아요. 지금 뭐 빵 사실은 뭐 공산품 얘기를 한 건데 네. 어쨌든 그래도 지금 집값 문제가 뭐 내년 뭐 재보궐 선거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로 임명된 변 후보가 이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택 정책이나 재생 이쪽에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그래도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전문성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새로운 후보자가 좀 잘해나갈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지도가 빠진 이유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오늘 이제 갤럽 발표된 거 보니까 왜 부정 평가를 했습니까에 대해서 20몇 프로인가가 부동산 문제예요. 22%. 부동산이 그다음에 22%가 부동산, 그다음에 검찰 갈등이 9%. 9%. 네. 그다음에 또 거기 경제 문제 있죠. 네네. 경제 문제가 한 8%. 뭐 하나 괜찮은 게 없다가 한 9%. 9%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그러면은 경제가 거의 30%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지지층이 뭐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라디오 나오셔서 검찰 개혁을 더 가을차게 못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근데 언론에서는 다 윤석열 총장 때문에 지지율 아니, 빠지는 걸로 분석을 많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뭐가요? 9%가 안 빠졌으면 네네. 뭐 또 높긴 했겠지만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윤추윤 이게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빠진 것도 3, 40대잖아요. 예. 지지층이 빠진 것도 진짜 정청래 의원의 해석대로 야 검찰개혁 강화해가지고 윤 총장 빨리 찍어내도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3, 40대가 지금 부동산 제일 민감한데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지금 추윤 저걸 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이거 이렇게 끌고 와 지금 거기 신경 쓸 때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응치원 의원이 했던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이럴 때냐. 그게 저는 반영된 거로 봐서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민주당 일각에서 곧 추운 문제가 정리되면
이거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 너무 상황을 나이브하게 보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에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네. 동의. 듣고 뭐 맞아. 다시 한번 그리고 먼저 하세요. 그러다 이제 오늘 김명민 교통부 장관하고 교체한 건데 그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죠. 정책이 있고 정치 영역이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청와대가. 왜냐하면 지금 신임 장관 내정자는 LH 사장 현 정부에서 그렇죠. 그러면 LH 사장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이 괴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김수현 정책실장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유로 알려져 있다고 언론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여름인가 어디 국회인가 어디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 이런 말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대로 이어가겠다. 정책의 기조 변화는 없다. 그러면 김현무 장관 왜 교체했냐. 청와대가 봤을 때는 정치인 장관은 아무래도 관료나 이런 전문가 교수 출신 장관보다 언론 노출이 많고 그러다 보면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설화의 흡수라 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살아보니 우리 집은 살만한데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책에 저희 집 문제는 5억 안 없으나 넘는다는 발언으로 또 좀 네. 말이 많았었죠. 정책에 문제는 없으나 그런 설화들로 30, 40대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지지도가 빠진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정치인 장관 빼고 그냥 그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로 한 거기 때문에 관료 정책 출신으로. 기조에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럼 네. 뭐 똑같죠 결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어. 보시는군요. 저는 정치가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해진 지점이 정권 말 되면은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예. 그때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희생양 또는 영어로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이걸 찾아다니는 게 정치권의 악습인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생각해 보면요, 뭐 입법 과제에 있어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신 때렸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친박에 몰았어요. 예. 왜 그 예산안이나 이런 거 예산이래 그 뭐 법안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야권 그 당시 야권 얘기를 들어주느냐 청와대 원안대로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것부터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거기서 지금도 친박 사람들한테 박근혜 정부가 왜 실패했냐 그러면요, 그때 유승민이 대통령 안 도와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희한한 논리인데 그거를 만들어가 자기 지지층에 계속 주입시켰던 게 그 당시 친박이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못하고 자, 그건 누구 때문이냐? 다주택자 때문이래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냐? 윤석열을 해임 못해가지고 그렇대요. 지금 다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거고요. 방역을 그때 그러면 왜 2차 유행이 퍼졌냐? 그 정광훈 목사 때문이래요. 근데 이번에 그런데 한계점이 있어요. 누굴 지목해가지고 면피하는 게 이번에도 보면 그럼 3차 대유행은 누구 때문이냐? 답이 없으니까 3개월 전에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조소의 지점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윤석열 해임으로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인식하는 것처럼 윤석열 자르면은 그러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잘라도 떨어질 것이요. 못 잘라도 떨어질 것이요. 감봉 같은 이상한 건 나와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반등의 기회라고 보는 거는 뭐 저는 완전히 저는 정치적으로 살수다 이거는. 순 변호사님은 그런 어떻게 생각이 나와도 듭니다. 떨어질 거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관건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 뒷배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지금 정치를 할 수 있는. 네네. 예. 사실 민주당이 막 엄청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이번에 갤럽 조사나 이런 걸 쭉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빠져서 국민의힘으로 가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 다 모른 무응답으로 다 가 있어요. 모른 무응답으로 다 가 있어. 전부터 우리가 계속 그 얘기는 했던 네, 거죠. 빠졌을 무응답으로 때 가 일로 있어. 넘어가진 않아요. 또. 예, 예. 대기 중이야 대기 타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갤럽 조사도 결과 이렇게 쭉 보면 결과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그다음에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 코로나 대응. 네. 결과적으로 저는 내년 그 재보궐선거도 저는 부동산과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신이 얼마나 그때까지 확인이 돼서 즉 부동산과 코로나 대응 문제가 네거티브 요인, 포지티브 요인 딱 두 개가 네. 관건이거든요. 그 가운데 추윤 갈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라서 저는 결과적으로 뭐 추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단기간에 출렁거리게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부동산과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이 코로나 3차 대유행을 잡아서 백신을 내년 초까지 얼마나 그 맞을 수 있게 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오늘 개각했죠. 9분 개각했죠. 네네. 근데 9일날 국회 본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떤 법들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 또는 공수처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느냐. 어쨌든 예산은 통과시켰어요. 날짜 네, 맞춰서. 그렇죠. 그다음에 10일날 그 저희가 있는 건데 10일날 징계위원회가 예. 그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있는 건데 요 개각에서부터 9일 그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요때
얼마나 이 지지율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징계위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징계의 양정 자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징계위 결정이 나온 게 국민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 거냐. 쭉 뭐 잘하는 가운데 이게 되면 나름 더 정당성을 인정받을 거고 4일부터 9일 사이에 뭘 봐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지지부진하다. 네. 이러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욕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지금 이 이슈는 긴 거라기보다는 약간 기폭제 정도 느낌이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어려울 때 사람 짜증나게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도 세 분이 공통 약간 다른 건 있지만 결국은 우리 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관심 갖는 것만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고난 다툼이거든요. 그렇죠. 고난 다툼이고 그동안 잘 없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어요. 네.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헌법 소원도 가고 그다음에 뭐 5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송달했느냐 이게 사실은 변호사들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보기에는 둘이 열심히 싸우는 정도인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 이게 과연 우리가 먹고 사는 민생 문제라든지 이거랑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갑자기 장관이 바뀐다 해서 이거를 확 바꾸지 못해요. 지금 4년차 넘어가는 과정인데 네. 지금 와서 뭐 장관 바꾼다고 해서 이거를 다 바꿔버리면 이거 마무리 수순이거든요. 마무리 수순이기 때문에 뭐 미세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언론의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하겠지만 제가 봐도 확 바꾸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아니 근데 그 지금 일단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지지율 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관 교체를 해서 뭐 또 거의 변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4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정부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장관이 그 국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와는 관계없이 청와대가 이 개각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여요. 하나는 국토부 장관 변창흠 장관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뭐 인청이나 뭐 이런 거 다 거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물론 뭐 일단 내정자죠. 내정자죠. 근데 이 양반이 SH공사, LH공사 사장 출신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공공 사이드에서 주택 공급하겠다. 지금 뭐 공급이 뭐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공급 중심으로 뭐 이 문제 풀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거는 그거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 잘못했어요 하고 반성문 쓸 수는 없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공공 사이드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급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LH공사 사장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LH공사 어쨌든 계속 공급하는데 그쪽 사이드에서. 그다음에 그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누가 뭐래도 삼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제가 평양 갔을 때 전해철 의원은 평양 같이 갔더니 이 전혀 그때 국회 보직이나 이런 게 없을 때인데도 주석단으로 딱 모시더라고. 평양시에서 실세라는 걸 알아요. 이 양반을 입각을 시켰어요. 그 입각시킨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끝까지 어쨌든 정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그립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정보위원장인데도 입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먼저 그다음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가 실제로 관료 출신의 전문가로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가운데 정책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미지. 확실히 정은경 뭐 그다음에 그 권혁철 요 라인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확실히 해봐라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고 싶었던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리를 조금만 해드리고 제가 이준석 씨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메시지를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 쪽을 더 많이 보급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읽히시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끼리 해서 확실히 잡겠다. 그러니까 본인 지금 이제 지지율 추이에서 나타나는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더 줄이고 보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읽으셨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떤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그걸 잘할 거냐 못할 거냐 그다음 문제고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정의당이 집권하려면은 권력의 속성을 다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행안부 장관에 지금 이제 행자부 장관에 지금 전해철 의원 넣은 게 무슨 뭐
뭐 북한 어쩌고 이런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 이렇게가 우리나라의 이제 사실상의 준사법 권력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인데 네. 이번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겪으면서 검찰은요 어떻게 시작에는 갈라치기를 하려고 시도했어요. 특수부 검사들이 엘리트라서 니네들 지금까지 핍박하고 있었던 거에 하면서 갈라치기하고 또 이제 희생양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검찰 조직 전체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게 됐어요. 네.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엄청난 반정부 세력이 되어버린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경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사권 조정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가 네. 저는 이제 권력기관 중에서 진영 장관 같이 온건하고 합리적 성품의 그런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 같이 경찰장관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좀 더 신뢰관계가 있고 장악력이 있을 거로 생각한 정치적인 면이 강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건 정치적 면이 강한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맡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는 앞으로 경찰을 잘 봐야 됩니다. 보면은 정권 말에 있어가지고는요. 자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도 정권 말에 이제 경찰에 대해 가지고 항상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는 십상시 중에 모 인사가 이걸 아주 강하게 컨트롤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결국 집회나 시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정권 말에는. 그것을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찰과 엄청난 앙숙이 된 상황 속에서는 경찰이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쯤에서 그 아주 그냥 세상을 행복하게 인식하는 그 정의당식 인식과 다르게 저희는 권력의 구조상 경찰 장악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다. 경찰 장악을 위해서. 제가 그립감을 좀 유지하겠다는 반발을 얘기를 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지금 뭐 집회 시위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저 야당이 얼마나 집회 시위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아마 지금은 집회 시위할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 오늘도 민노총 여의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방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뭐 이걸 막기 위해서라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행자부 장관하고 경찰총장의 관계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자부 장관이 물론 이제 경찰 뭐 상위 부서이긴 하지만 예. 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청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행자부 장관 통하지 않고요. 경찰청 내에서이고 고위직은 청와대에서 해요.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뭐 장악을 한다, 경찰을 장악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그냥 도표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의 관계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아니요, 지금. 그건 다르죠. 인사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왜냐하면 수사하는 부서랑 다르고 지금 얘기처럼 물론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정착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좀 지금 뭐 자치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공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가이기도 하고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근데 행자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한다? 차라리 경찰청장을 뭐 우리 사람으로 해서 장악했다. 이건 말이 되는데 행자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형님, 대한민국의 경찰이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하죠. 근데 수사라든지 이런 그럼 된 부분들은 거예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아까 형님이 경찰청과 원래 행안부의 관계도 독립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검찰청도 그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청법에 있는 지휘감독권이라는 조항 하나 가지고 거의 부하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저는 행안부에 대해 가지고는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조항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삼철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관으로 가가지고 경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줄 서는지 앞으로 보면 될 겁니다. 이게요. 법무부에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검사예요. 검찰 출신 다 가요. 일반 행정직들은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 사이드예요. 뭐 출입국이나 아니면 인권이나 가고 핵심적인 게 안 해요. 네. 근데 경찰들이 행자부에 가서 근무 안 하거든요. 근데 행자부 공무원들이 경찰에 안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처럼 물론 상위 부서인 건 맞지만 실제로 수사라든지 아니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장관이 다 컨트롤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형님 경찰청법에 있죠. 지휘 감독권이라고 또 있죠. 아니, 행안부 장관에.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행안부가- 되는지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예요. 행안부가 경찰청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는 전체 공무원들 어쨌든 간에 행정 안전 다 그 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방청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끝까지 대통령이 그립감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게 경찰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부분들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램덕을 방지하겠다라는 또 메시지로도 뭐 마지막 읽힐 수 부분은 있을 것 그것까지 같다. 고려하지 않고 개각을 했을 리 없다. 아니 알겠습니다. 법무부 예. 장관도 예를 들어 밑에 검찰도 있고 거기 보면 뭐 출입국 관리소도 있고 그다음에 교정청도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교정청장 괴롭히는 거 봤습니까?
거기에 딱 권력 기관만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일단 괴롭힌다 아닌다 자체는 의견이 좀 나뉠 수 있어서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니까 10일이 그죠? 네,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우리 만나기 전에 어쨌든 답이 나오겠네요. 예, 그 얘기는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렇구나. 증인 신청을 해놔가지고 네. 제가 네네. 보기에는 그냥 사실대로 열려요? 신청하고 안 열려. 증인 신청을 다- 3명이나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 일단 끝날 그날 수 안 있어요. 열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안 열릴 10일 날? 지금 이렇게 되면 안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윤 총장 헌법소원이랑 효력정지 가처분 냈는데 네네네네. 뭐 헌법소원이야 무슨 뭐 첫 기일 잡히려도 저 헌법소원이야 뭐 한참 걸리지만 그 저 검사징계법의 그 조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그건 사실은 가타부터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빨리 안 될 거야. 언제가 가처분이라는 게 지금까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그건 헌재의 판단이지만 네. 우리 이제 교과서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가처분 또 문제도 걸려 있어서 그럼 또 그거 있었잖아요. 징계위원 기피 신청하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아니, 건데. 근데 아니 그 나는- 현장에서 결정하면 그건 돼요. 현장에서 결정하면 결정하면 돼요. 돼. 기피 신청 원래 자기들이 받아주는. 근데 저는 윤 총장이 오늘 그 문제 삼은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생각 못했던 건데 네. 난 들어보니까 이름 타당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왜냐면 윤 총장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일반 검사 징계할 때 총장이 청구해요.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회 구성하잖아요. 예. 청구하는 사람은 총장,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다르니까 상관없는데 총장이 징계 대상자 되면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 징계 청구하고 징계위원회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해. 그러면은 일반 형사 재판으로 하면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건데 기소하는 검사가 재판부 구성도 해. 그러면은 예전에 원님 재판하던 게 근대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되면서 소추하고 심판을 분리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징계도 청구하고 그러면 야 심판 누가 볼 거야?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헌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냥 예를 들면 총장이 징계 대상자일 때는 네. 법무부 장관이 청구를 하면 징계위원회는 그때는 무슨 뭐 대한변협 회장이라든지 뭐 법원행정 처장이라든지 이게 법무부 장관이 입김에 달지 않는 사람으로 아예 구성을 해놓든지 장관이 특별징계위원회 총장이니까 대상이 그렇게 해야지. 법무부 장관이 야 총장 문제 있어 청구 그 다음에 징계위원 누가 할 거야? 야 내 측근 모 변호사 너 검사 너 이렇게 해버리면 검사 말을 듣고 검사가 지명한 사람이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근데 단순히 이게 입법문제일 수도 왜냐면 있는 아니, 그 나는 일반적인 생각해보니까 재판 이름- 절차하고 징계 절차를 혼동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들어봐. 분위기를 내 얘기 주는 건 들어봐요. 똑같은데, 내 얘기 들어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렇게 거. 얘기하면 일반인들 오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판사라든지 검사는 징계법이 따로 있어요. 공무원들 따로 있고.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법원도 보면 법관 징계법에 똑같이 돼 있어요. 7명인데 대법관이 지명하고 네. 똑같이 돼요. 변호사, 학사, 그다음에 판사 3명,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외부위원 1명씩으로 7명으로 돼 있고 거기도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부서에서 징계를 할 때는 그 부서의 장이 어쨌든 징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네. 감찰위원회도 보면 법무부 장관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재판 절차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마 그거를 문제 삼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다음에 불이익을 제가 주는 이제 거랑 똑같아. 특별법으로 어쨌든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을 하면서 따로 법을 둔 건데 두 법은 똑같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 집행정 지금 가처분 같은 걸 했을 때 이걸 받아준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경우 잘 못 봤어요. 처분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법 자체의 효력을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판사징계법도 문제가 돼요. 똑같이 돼 있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용어 보기에 그럴 자체가 가능성이 아마 없는 듣는 것 분들이 너무 어렵죠. 이게 비슷비슷한 용어 같은데 다른 용어를 지금 이제 다들 뭐 법리를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사용을 하시는데 쉽게 정리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하고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어쨌든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책임지는 사람이 다 구성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가 징계를 청구하는 사람이. 예 일리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해주는 근데 건데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네. 절차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서 봐야 돼요. 네네 그리고 당사자 징계 피징계자 입장에서는 그 두 개 중에 한쪽이 더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이 징계에 이르는 내적 과정 무슨 뭐 감찰이 잘 됐냐 안 됐냐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는 행정청 내부에서의 내적 과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 그 행정청 내부에서의 내적 행정 절차가 또 제대로 됐냐 안 됐냐는 그것도 또 다른 징계 사안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적 과정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흠결이 있든 아니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죠. 윤석열 총장. 그렇죠. 그러면 행정청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서 윤 총장에게 충분히 절차가 보장됐느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행정청과 윤 총장 사이에서 절차가 제대로 보장이 됐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부 내적 문제는 과정에서- 상관없다. 내부 문제는 큰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아우 예. 정말 이게 아마 들으시면서도 이게 뭔 소린가 예.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냥- 지금 윤 총장은 네. 지금 계속해서 절차 얘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고 뭐 감찰이 어떻게 막 계속 내부적인 절차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차 전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일단 네, 이 얘기는 나눠봐야 여기까지 됩니다, 이거. 이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도 좀 너무 복잡하고 아마 그렇죠. 이게 다음 주 우리가 만났을 때도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 결론은 났는데요. 또또 회의해도 망하고. 나는데 왜 또 흐트러뜨려 또. 회의해도 망하고 자, 해임 안 해도 망하고 그냥 경징계도 망하고 결론은 났는데. 자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얘기하는 망한다는 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냐 역시 보궐선거 얘기로 저는 근데 이제 가볼 수밖에 결국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결과를 예. 제가 결과로 보는 건 징계위도 구성 못하고 해임 못하고 망할 것이다. 징계위도 구성 못하고 그거는 역시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검사가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얘기구나. 예. 검사가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징계를 하려면 하시고 음, 그냥 자르려면 자르시고 음. 뭐 국회에서 탄핵하려면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모든 싸움은 윤 총장 이겨 지금. 그러니까 음. 뭐해도 망해 민주당.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 자체. 뭐 재판을 하든 그렇게까지 뭘 하든. 예, 두 분도 그럼 짧게 정리만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정리하신 아니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네. 거의 뭐 아마 정기국회 끝나면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정기국회 12월 9일 날 끝나거든요. 네. 그날 끝나면 아마 공수처법이나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 총장 하나 징계 문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대로 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이게 아마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뭐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도.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게 출렁거릴 수 지지율이나 이런 거 출렁거릴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문제는 사실은 부동산하고 코로나다. 결과적으로. 네네. 이게 알겠습니다. 관건이 될 네. 거다. 예. 일단 뭐 다음 주에도 이 얘기를 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시간을 쓰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얘기 조금만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긴다고 치더라도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승리로 직결될 것이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갤럽 조사 가지고 지금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느냐 그러는데 원래 모든 선거 앞두고 야권 지지율은 낮게 측정됩니다. 일례로 이번에 총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 기억에는 갤럽 조사 기준으로 22%인가를 들고 선거에 들어갔어요. 네네. 그런데 결국 그거 우리 후보들 득표율은 그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득표율은 사실 중요합니다만 선거 승리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늘 제가 이렇게 김태 변호사님 말씀드린 얘기하신 지금까지 한 표만 넘어가면 된다. 아니 오히려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야로 나뉘었을 때 제가 아까 그 말했던 그 조사에서 예. 제가 선거 돌입하기 직전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6 긍정이 56, 부정이 36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갭이 중요한 거지. 정당 지지율은 투표소 가가지고 결정 못한 중도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걸 나중에 선거에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국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아까 말했던 56, 46이 뒤집힌 국면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에게 지금 불리한 선거일 거다. 이런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좀 많이 나오나요?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가 좀 후진적인 건데 선진적이라고 봤던 미국도 요새 보니까 별거 없더만요. 거기는 뭐 더 난리였죠. 뭐 이번 거긴 선거 더 때. 예.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전당 정치란 게 사실은 완전히 딱 정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당도 잘 이름도 자주 바꾸고 뭐 공천도 안정적인 게 아니라 무슨 공관이 발표 나야 알고 누가 우리 동네 누가 나오는지 무슨 선거 개실 전날이나 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4월달에 재보궐선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긴 예. 시간은. 근데 다만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뭐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뭐 후보 누가 1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냐, 정권 교체 지수, 그다음에 정권 유지 요걸 보고 그죠? 여당 후보 당선되는 게 맞냐, 야당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서울시장 보면 여당 후보가 좋겠습니까? 야당 후보가 좋겠습니까에 대해서 야당 후보 뽑겠다는 게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있었고 야당은 경제 실정론, 여당은 코로나를 들고 나왔잖아요. 네네. 여당을 힘을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어야 된다? 아니다. 여당의 힘을 모여야 된다. 거의 비등비등했다고요. 사실은 그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공천에서 파동을 이렇게 야당이 이길 수는 없었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그 예전에 탄핵이 그걸 벗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야당 시장을 해야 된다, 여당 시장 해야 된다 이 차이가 야당 시장이 낫다라는 게 좀 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조금만 더 여쭤보고 네. 제가 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그걸 받쳐줄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조은희 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 지지율을 받쳐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세요. 근데 선거에서 예. 후보의 개인기가 좌우할 수 있는 표는 그리 많은 표는 아닙니다. 구도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가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없지만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야권이 물론 분열되면 끝나는 건데 네네. 그게 국민의힘의 후보든 아니면 당 밖에 있는 후보든 예. 야권의 달인 후보가 만들어지면 야당 시장이 여당 시장보다 이번은 야당 시장 뽑아서 정권을 견제해야 돼라고 응답했던 그 힘은 오롯이 그 후보한테 웬간하면 다 가요. 아, 그 후보가 네. 누구든 간에. 그렇죠. 이게 선거의 구도거든요. 음. 그리고 나머지 한 3~4%의 차이 이게 이제 후보의 인지도 후보의 개인기라고 예. 말하는 조직력 이런 것들로 커버가 되는 거죠. 음.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의 뭐 말실수로 빠지는 거 일단은 있고. 지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름적으로 느껴지기에. 정상적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분이 이제 예, 간만에 지금 일단 정당 지지율도 좀 역전하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당 흥분하신 것 아, 좀 좋아 같은데 보자, 좀. 흥분하셨어요. 의원 포함 역전이 흥분하셨는데 됐나? 그러니까 갤럽은 간만에 역전이 아니라 아니요, 앞으로도 되게 두 계속. 분이 되게 이제 승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 보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시대에 예전처럼 선거 운동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닌 새로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지지를 받고 이거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은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물론 여당 야당 평가도 있지만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거든요. 예. 차기 대선에 과연 어느 쪽을 내가 지지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될 것이냐 거기에 제가 보기엔 간다고 봐요. 물론 그쪽에서 보기엔 뭐 정권 심판의 연장이다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대권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이 갔고 지금 아마 이제 금태섭이나 안철수도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3지대를 할 수 있는 약간 예. 무당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캐파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 이거를 근데 국민의힘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건- 제가 예. 여기서 조금 지난 우리 총선 때 김태현 변호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 반대 상황이 돼서 민주당 측에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당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붙었을 때 그때 그런 분석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많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원래 인지도 있는 후보가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근데 그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지지율 내지는 정부 여당에 대한 지금 현 여당에 대한 대통령 지지율이 컸다. 이렇게. 구도를 못 깨는 거죠. 네. 구도를 못 깨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반대로 또 질문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거든요. 구도의 의미가 크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당내에서든 후보가 되는 과정이든지 간에 그런 네. 과정에서 신인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신인이 크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당연히 구도가 우리 선거에서 칠 정도 치거든요. 뭐 그다음에 인물 뭐 이 정책 일 정도 치는데 예. 구도가 크긴 한데 그 구도라는 게 단순히 이게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당 간의 문제거든요. 예. 저는 아마 이 금태섭이나 안철수로 대표되는 이 회색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당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국민의힘과 제가 보기에 같이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주자의 문제인데 예. 지금 아마 저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대권에 나가시려는 분들이고 우리 당에서 언급되는 분들은 대권 주자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정당 지지율이 지금 상황 가지고 내년 4월 선거까지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저는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아까 구도냐 인물이냐 여기에 있어가지고 아까 나경원 의원 같은 사례도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게 예. 지난 총선에서 이제 모 신문사에서 이제 결과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개인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사례가 몇 명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상황에 보면 이제 순서가 서울에서는 저희 당 기준으로 오세훈, 오신환이 1, 2등이에요. 예. 그 3등은 당연히 이준석이고요. 예. 4등이 저 3등쯤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김선정 언제 지상욱인데 하나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 야구 알았더니 선수를 3등이네. 측정할 때요.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제 그 스탯 뜨는 거 보면요. 옛날에는 WA라고 WAR. 예. 위닝 어버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나를 대체하는 선수가 네. 나갔을 때보다 내가 몇 승을 한 시즌에 더 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WA 같은 게 굉장히 드러나기 어려워요. 이제 이슈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단일 후보로 붙는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WAR이 큰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과거에 강금실 대 오세훈 선거에서의 오세훈이었어요. 그때 아무리 그때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안 좋다 하더라도
강금실 때 오세훈 정도의 큰 격차가 나올 정도의 선거는 아니었는데 네.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매치업이 상성이 너무 좋았던 거죠. 오세훈 시장이 신선한 이미지에 그 당시 젊은 이미지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래서 저는 후보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양대 정당에 대한 굉장한 모욕입니다. 뭐냐면은 얘기를 좀 대한민국 해주세요. 그러니까 100만 당원씩 있는 정당이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안에서 좋은 후보를 뽑아낼 수 있어요. 오세훈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강금실을 보고 2달 전에 뽑은 후보거든요. 근데 압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박영선 후보 대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있고요. 예. 이분들이 후보분으로 거론되는데 이분들은 시간이 뭐해요. 오히려 국민의힘 저희 내부 입장은 뭐냐면요.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결단 시점까지 우리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박영선 그 장관이 사퇴 시한을 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카드 지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우면서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민주당이 뭐 대선 주자가 많고 저희가 대선 주자 없다 막 그런 소리 했었는데 천만의 말씀. 민주당의 대선 주자 남아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전혀 앞서 가지고 속단할 이유가 없고 저는 결정하겠다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할 선거는 겁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뭐 어차피 저희도 뭐 야당 후보가 정해지는 거 보면서 결정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예, 좀 신 변호사님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예, 오늘도 그 제 고유 멘트 있잖아요. 네, 시간 관계상 예. 예. 신 변호사님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무리 바로. 심상정 후보 출마시키라고 해야죠. 네, 신 변호사님 얘기까지 뭐 듣고 저는 오늘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그 중도로 지금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빠져갖고 지금 모른무응답으로 가 있던 사람들을 어느 쪽이 땡겨올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어느 쪽도 땡겨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쪽은 투표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조직 선거로 가는데 그거는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가 돼요. 조직 선거로 가면. 그럼 민주당이 워낙 서울 지역의 조직이 네네. 국민의힘에 비해서 많으니까. 탄탄하거든요. 구청장이 하나 빼고 다 하니까. 예, 결국은 지금 그 투표층으로 놓고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는 층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빠져나와서 유보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매력적인 후보와 구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국민의힘에게 관건이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냥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면 민주당은 조직을 밑에서부터 확 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죠. 지난 선거부터 네. 우리한테 굉장히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네. 부정선거 그거 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전 투표는 조작됐다 그래가지고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그거 문제야. 이거 굉장히 문제야. 저는 이거 보면은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돼. 투표할 날이 이틀인 거랑 예. 예? 사전 투표 날은 자기 집에 가까운데 그 거주지랑 다를 수도 아무데나 가면 있잖아요. 되지. 가살 수 있는데 당일날 집에 가가지고 하겠냐고 사람들이요. 저는 이거 저 내 생각에 반대 운동 하세요. 사전 투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그 사람도 가만 민경원 놔두고. 왜 민경원 재판을 왜 이렇게 빨리 진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게 판사 보고 얘기해. 사후보가 장악됐어? 잊을만 하면 또 나옵니다. 아니 예. 오히려 사전 투표 합시다 하고 캠페인을 벌이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지. 우리처럼 해. 그럼 하면 되지. 자, 어쨌든 투표율은 민주시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참고로 오늘 한 언론 보도에서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보궐선거 인사 수요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우리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추가 개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각에 있는 분들 중에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시사한 것 같은데요. 이 얘기도 이제 서서히 날씨가 더 추워지고 얼음이 얼어붙으면서 조금씩 더 얘기에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충분히 계속 지켜보면서 다음 주 우리 만났을 때는 또 어쨌든 윤석열 총장 목요일이 또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켜보면 아주 재밌는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또 김태현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